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 밤마다 그 소리 들리지? 웅웅거리며 심장을 긁는 그 소리. 그거 사실은 저승사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야. 이석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칠순을 넘긴 노인이 혼잣말을 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서울 서초구의 이 널찍한 아파트는 밤마다 그런 기괴한 망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지독하게 고요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었다. 서초동의 화려한 야경이 거실 창문에 걸려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제자리에 죽은 듯이 놓여 있었고 오직 주방 천장의 형광등만이 노후한 소리를 내며 이석준의 신경을 긁어댔다. 웅웅. 그 소리는 마치 고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집안을 천천히 씹어 삼키는 저작권처럼 들렸다. 이석준은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은퇴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명령을 내리고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은퇴와 사별은 그를 철저한 무인도로 몰아넣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커피를 내리고 서리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점심은 대충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형광등 소리와 마주해야 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옷깃 스치는 소리, 하다못해 누군가가 차려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석준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 광고를 보게 되었다. 딱히 책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 사는 냄새가 맡고 싶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향수를 살짝 뿌린 뒤 모임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희였다. 은희 씨는 석준보다 2살 어린 68이었다. 그녀는 우아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몸에 배어있는 단정함이 석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은희 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석준의 텅 빈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강남대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석준은 망설임 없이 우산을 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비가 오네요. 은희 씨,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같은 강남권이라 방향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엔 사양하는 듯 했으나 석준의 정중한 태도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석준은 우산을 그녀 쪽으로 한껏 기울였다. 자신의 왼쪽 어깨가 젖어 들어갔지만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빗물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기뻤다. 그녀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희 씨는 작게 목례를 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석준은 그녀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 문 잠그셨습니까?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낸 적 없는 다정한 간섭이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덕분에 잘 들어왔습니다. 석준 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밤 주방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괴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레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석준은 결심했다. 이 여자를 내 삶으로 들여놓겠다고. 고독이라는 늪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구명줄이 바로 저 여자라고. 하지만 석준은 알지 못했다. 그 다정한 문자 한 줄이, 그리고 그가 스스로 펼친 우산이 사실은 자신을 올가맬 거대한 거미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은희 씨의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이미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은희 씨는 석준이 꿈꾸던 이상적인 배우자였다. 석준이 좋아하는 압구정의 단골 일식집 메뉴를 단번에 외웠고 그가 찻잔을 잡는 손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살펴 찻잔 손잡이를 늘 오른쪽으로 돌려놓았다. 석준은 감동했다. 평생 대접만 받아온 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맞춰준다는 사실은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석준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참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요.
은희 씨의 그 말 한마디에 석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서둘렀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확신이 든 적은 없었다. 만난 지 고작 석 달 만에 석준은 강남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혼인신고서였다. 은희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걸어갑시다. 내가 은희 씨 외롭지 않게 평생 지켜줄게요. 복잡한 절차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은희 씨는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석준은 보았으나 그것을 수줍음이라고 오해했다. 은희 씨는 결국 석준이 건네준 도장을 찍었다. 툭 하고 인주가 종이에 닿는 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를 뚫고 석준의 귀에 박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이제 다시는 혼자 차가운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형광등 소리와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은희 씨는 서초동 석준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석준은 그녀를 위해 집안 가구를 새로 바꾸고 가장 좋은 방을 내주었다. 은희 씨는 미소 지으며 집안을 정리했다. 거실엔 꽃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주방에선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다. 석준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다. 이삿짐 정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석준은 평소처럼 은희 씨가 내려주는 커피 향에 잠을 깨려 했다. 하지만 주방은 조용했다. 거실로 나가보니 은희 씨가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은희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은희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약 4개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었다. 석준은 당황해서 물을 떠다 주었다. 약을 삼킨 은희 씨는 한참 뒤에야 진정된 듯 보였다. 그녀는 석준의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석준 씨. 사실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요. 결혼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석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법이다.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날 이후 석준의 삶은 180도 뒤바뀌었다. 은희 씨는 더 이상 우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였다. 그것도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위중한 환자. 새벽마다 은희 씨의 기침 소리에 석준은 잠을 설쳤다. 아침이면 그녀의 혈압을 체크하고 매 끼니 염분을 조절한 특식을 만들어야 했다. 은희 씨는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석준을 불렀다. 석준 씨, 물 좀 떠다 줘요. 석준 씨, 다리가 너무 부었어. 좀 주물러 줘. 석준은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녀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노동이 되었고 끝내 형벌이 되었다. 강남 성모병원은 이제 석준의 제2의 집이 되었다. 일주일에 3번 그는 은희 씨를 부축하고 병원 로비에서 몇 시간씩 대기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더 기운 없는 할머니를 보살피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간호사들은 석준을 향해 보호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불렀다. 보호자. 그 단어가 석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아내를 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돌봐야 할 환자를 얻은 것인가. 서초동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예전의 고독과는 다른 눅눅하고 끈적한 피로감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은희 씨는 갈수록 쇠약해졌고 석준은 갈수록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늦은 시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석준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남자는 석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누구십니까? 석준이 위엄있게 물었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은희 씨가 나왔다. 그녀는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상철아, 내가 여긴 어떻게 오긴요.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다는 소문 듣고 아들놈이 인사하러 왔죠. 상철이라고 불린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석준을 쳐다보았다. 아들? 은희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다. 은희 씨는 분명 자식 없이 혼자 살았다고 했다. 석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상철은 거실에 놓인 석준의 고가 가구들과 장식품들을 훑어보더니 비꼬듯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잡으셨네요. 서초동 아파트라니. 우리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장도 안 좋으신 분이 이 널찍한 집 살림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은희 씨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수술 견적서였다. 상철은 석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보호자님, 아니 새아버지. 어머니 수술비랑 간병비, 이제 아버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 부부신데. 저는 돈 한 푼 없는 백수라 더 이상 못 모십니다. 어머니 버리고 가려다가 그래도 양심상 여기까진 모셔다 드린 거예요. 석준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상철은 마치 맡겨둔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마시고 석준이 아끼는 양주병을 들여다보았다. 걱정 마세요. 저 자주 안 옵니다. 돈만 제때 보내주시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약 떨어졌으니까 내일 당장 약국 가서 지어오세요. 이거 아무 약이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상철은 폭풍처럼 휩쓸고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젖은 신발 자국과 지독한 담배 냄새, 그리고 깨져버린 석준의 환상이었다. 석준은 식탁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은희 씨의 심장 질환은 최근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10년 전부터 알아온 고질병이었고 그녀의 전 남편 역시 이 병수발을 들다 화병으로 먼저 떠났다는 기록이 행간에 숨어 있었다. 석준은 주저앉았다. 은희 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 다정한 눈빛, 세심한 배려, 문 잠그셨어요? 라는 문자에 대한 답장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자라는 감옥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안정적인 숙주를 찾은 것이었다. 주방의 형광등이 다시 웅웅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이제 비웃음처럼 들렸다. 이석준은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손에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축복의 인장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노역의 낙인이었다. 이석준의 삶은 이제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원의 연장선이 되어버렸다. 아침 7시. 예전 같으면 서리풀 공원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고고하게 산책을 즐겼을 시간이지만 이제 석준은 주방에서 죽을 젓고 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쌀죽은 마치 늪처럼 끈적거렸다. 주방 형광등은 여전히 웅웅거리며 그의 뇌를 갉아먹고 있었다. 석준 씨, 물 좀. 안방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갈라진 목소리가 석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냄비를 내려놓고 컵에 물을 담았다. 침실로 들어서자 퀴퀴한 양 냄새와 환자의 채취가 코를 찔렀다. 한때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은희는 이제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안색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석준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물컵을 내밀었다. 천천히 마셔요. 약 먹을 시간이니까. 은희는 석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정상적으로 가늘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석준 씨.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건 그냥 죽어야 하는데. 당신 고생시키는 게 너무 괴로워.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지켜준다고 했잖아라며 달래주었을 석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동정심보다 서늘한 분노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은희의 그 눈물조차 계산된 연극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석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입술에 컵을 갖다 댔다.
은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기침을 쏟아냈다. 컥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약을 먹고 다시 잠든 사이 석주는 거실로 나와 어젯밤 아들 상철이 던져두고 간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검사 결과지에는 신부전과 폐부종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수술 견적서에 적힌 숫자는 억소리가 날 정도였다. 건강보험 처리가 되어도 석준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막대했다. 게다가 수술 후 간병 비용까지 합치면 평생 모아온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녹아내릴 판이었다. 그때 석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님 접니다. 상철이요. 어제 그 불청객의 목소리였다. 석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긴요. 어머니 약 끊기기 전에 빨리 병원 예약 잡으시라고 전화드렸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살던 빌라 보증금 말입니다. 그거 제가 급해서 좀 썼거든요. 아버님은 부자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석주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은희가 자신에게 오기 전 살던 집의 보증금은 분명 은희의 치료비로 쓰겠다고 약속했던 돈이었다. 그걸 아들이라는 놈이 가로챘다는 소리였다. 이봐 상철군. 그 돈은 은희 씨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이야. 자네가 멋대로 쓰면 어떡하나. 에이 아버님. 서초동 아파트 사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배우자니까 치료비는 당연히 아버님이 내셔야죠. 안 내시면 방임죄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노인 학대가 별게 아닙니다. 아픈 마누라 병원 안 보내고 방치하는 게 학대지. 상철의 목소리엔 비아냥이 가득했다. 그는 석준의 약점을 정확히 쥐고 있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석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이었다. 만약 자신이 새 아내를 방치했다는 소문이 돌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평생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자네,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건가? 석준의 물음에 상철은 껄껄 웃었다. 접근이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단지 몸이 좀 안 좋으셨을 뿐이죠. 아버님도 좋아서 도장 찍으신 거 아닙니까?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내일 모레 수술 전 검사니까 늦지 않게 가세요. 제가 병원비 결제 문자는 아버님 카드로 가게 설정해놨으니까요. 전화가 끊겼다. 석주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의 강남대로는 여전히 화려했다. 외제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고 높은 빌딩의 조명들은 성공한 삶을 찬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갇힌 이석주는 이제 죽어가는 아내와 그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아들 사이에 낀 먹잇감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 그녀의 그 완벽했던 배려와 찻잔의 각도, 자신의 비위를 맞추던 그 우아한 대화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시나리오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혼자 죽기 무서웠던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떠안아줄 바보 같은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석준의 외로움은 그녀에게 가장 훌륭한 사냥 도구였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석준은 나직하게 은졸였다. 이제는 슬픔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에 대한 차가운 계산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묶인 배우자라는 신분은 석준의 목을 죄는 밧줄이었다. 그는 밤새 거실을 서성였다. 주방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석준은 주방으로 가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고요함은 찾아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은희의 거친 숨소리와 상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석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그는 서재로가 개인 컴퓨터를 켰다. 전직 공무원답게 그는 정보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 은희의 과거, 그녀의 이전 결혼 생활, 그리고 상철이라는 남자의 정체까지.
석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이 거미줄의 설계도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가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려 한다면 자신은 보호자의 탈을 쓴 채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석준의 차가운 눈동자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는 더 이상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서초동의 새벽은 잔인할 만큼 평온했다. 하지만 이석준의 집안은 썩어가는 사체의 냄새처럼 고약한 피로감이 고여 있었다. 석준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지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파헤친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희의 과거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 그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0년 전 광주에서 그리고 5년 전 대전에서 그녀는 비슷한 방식으로 홀로 사는 자산가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모두 은희의 다정함에 매료되어 혼인신고를 서둘렀고 그 끝은 예외 없이 비극적이었다. 한 명은 고독사로 위장된 의문사를 당했고 또 한 명은 전 재산을 병원비와 간병비로 탕진한 채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항상 아들 상철이 있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야. 도축이지. 석준은 이를 갈았다. 은희는 우아한 아내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칼날이었다. 자신의 외로움을 미끼로 던져놓고 석준이 그 미끼를 문 순간부터 서서히 그의 가슴팍에 칼을 찔러 넣고 있었던 것이다. 석준 씨. 석준 씨. 안방에서 은희의 비명이 들렸다. 석준은 모니터를 끄고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는 이미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심장이 약해진 은희는 이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대소변조차 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미안해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내가 다 치울게라며 정성껏 그녀를 닦아주었을 석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은희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에 불과했다. 석준은 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걸레로 그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손길은 거칠었고 배려는 없었다. 아파요. 석준 씨 너무 아파. 참아요. 닦아야 할 거 아냐? 당신이 싸지른 건데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석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서늘한 말에 은희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젖은 눈으로 석준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석준이 보여준 다정한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진 순간이었다. 석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증오를 담아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날 오후 상철이 다시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문신이 언뜻 비치는 험상궂은 사내 둘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안 거실에 제 집인 양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를 피워댔다. 아버님,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셨죠? 병원에서 전화 오게 하지 말고 빨리 입금부터 하세요. 수술비 5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 병 수발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 이 형님들이 간병인 노릇 좀 해드릴 거야. 상철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간병인이 아니라 감시자를 붙이겠다는 뜻이었다. 석준의 집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돈 나오는 기계로 부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다. 찻잔 속의 물이 그의 심장처럼 요동쳤다. 상철군,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네. 하지만 간병인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모시는 게 마음 편해. 에이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님이 사고라도 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으로 아버님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신데. 아버님이 아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좀 해드리겠다는 건데. 상철은 석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석준은 깨달았다. 이들은 은희가 죽기 전까지 석준의 모든 자산을 빨아먹을 작정이었다. 은희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석준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고 결국엔 그 또한 이 집안에서 시체처럼 말라 죽어갈 것이 뻔했다. 밤이 깊어지자 상철 일당은 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안방에서는 은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석준은 자신의 서재에 갇힌 채 어둠을 응시했다. 그때 주방에서 형광등이 다시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웅, 웅. 그 소리는 이제 석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죽여. 이 지옥을 끝내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석준의 시선이 약 상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은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수십 알의 약이 들어있었다.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독한 약들. 만약 그 약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혹은 혈압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성분이 섞인다면, 석준은 공무원 시절 익혔던 치밀한 기록 습관을 떠올렸다. 사고사 혹은 합병증으로 인한 급사. 의사들조차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짤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집어들었다. 은희의 심장은 이미 한계였다. 조금의 충격만 가해져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석준은 자신이 펼쳤던 우산을 떠올렸다. 그날 은희를 위해 기울였던 우산은 사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었다. 이제 그 삽으로 은희를 묻어야 자신이 살 수 있었다. 석준 씨,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안방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헛소리가 석준의 귓가를 때렸다. 석준은 약통을 꽉 쥐었다. 살려달라고? 아니, 당신은 이미 죽었어. 나를 만난 순간, 아니 당신이 그 추악한 연극을 시작한 순간 이미 당신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어. 석준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사냥꾼의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물 한 컵을 따랐다. 그리고 은희의 치사량이 될 약들을 손바닥에 올렸다. 거실에서는 상철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형광등은 비명처럼 웅웅거렸다. 석준은 안방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더 이상 존경받던 공무원 이석준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된 보호자였다. 자, 은희 씨. 약 먹을 시간이야. 아주 편안해지는 약이지. 석준이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은희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석준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달들 떨며 석준의 손에 든 물컵을 바라보았다. 지옥의 입구가 열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죽음의 문턱에 닿은 자의 숨결로 인해 눅눅하고 무거웠다. 석준은 은희의 머리맡에 섰다. 침대 옆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석준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고 기괴하게 투영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대여섯 알의 알약들이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마지막 커튼콜이었다. 석준 씨, 왜 그렇게 봐요? 은희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짐승이 도살자의 칼날을 보았을 때의 그 서늘한 직감이었다. 석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을 받쳐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여느 때보다 정중했지만 그 속엔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약 먹어야지. 상철 군이 가져온 그 특별한 약 말이오. 이걸 먹어야 당신이 편해진다고 하더군. 석준은 컵을 그녀의 입술에 바짝 들이댔다. 물 표면이 파르르 떨렸다. 은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석준이 가져온 약의 조합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그가 서재에서 밤새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닦아내었는지 그녀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싫어. 안 먹을래. 나 그냥 자고 싶어. 안 되지. 당신 아들이 나보고 방임죄니 뭐니 협박을 하던데 내가 약을 안 먹이면 큰일 나지 않겠어? 어서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다정한 남편 노릇 끝까지 하게 해달란 말이야. 석준의 목소리는 낮고 낮아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조종 같았다. 그는 은희의 턱을 억세게 쥐어 비틀었다. 70평생 팬데만 굴리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은희의 입이 억지로 벌어졌고 석준은 주저없이 알약들을 그녀의 입안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 물을 들이부었다. 컥, 컥, 헉. 은희는 발버둥 쳤지만 쇠약해진 몸은 석준의 체중을 이기지 못했다. 약은 식도를 타고 넘어갔다.
석주는 그녀가 약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입을 막고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석준의 손등으로 떨어졌다. 차가웠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그 액체는 이제 석준의 양심을 조금도 적시지 못했다. 잘했어. 이제 곧 평화가 올 거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안식이. 석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을 매만져주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선 상철과 그 일당의 술판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천박한 웃음소리가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를 빈민가의 도박장처럼 만들고 있었다. 상철은 취기가 잔뜩 오른 눈으로 석준을 불러 세웠다. 어이 아버님, 어머니 약은 잘 먹였어? 표정이 왜 그래? 사람 죽인 놈처럼. 상철의 농담에 일당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수십 년간 공직에서 다져온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컵을 씻으며 대답했다. 아주 잘 먹였네. 이제 푹 잠들었으니 방해하지 말게나. 그래야지. 내일 병원비 결제하려면 아버님도 푹 쉬어둬야 할 거 아냐. 아, 맞다. 아버님 그 서재에 보니까 골동품 같은 거 많던데 그거 몇 개 처분하면 수술비 보탬 좀 되겠더라고. 내가 잘 아는 업자 불러줄까? 상철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제는 집안의 물건까지 손을 대려 하고 있었다. 석주는 씻던 컵을 꽉 쥐었다. 조금만 참자. 이제 곧 저놈의 입도 영원히 닫히게 될 테니까. 석주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방의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새벽 3시경이었다. 안방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래가 끓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에 막힌 듯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신음이었다. 석주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감상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지금쯤 은희의 심장은 과부하로 인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어야 했다. 쾅쾅쾅.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거실에서 자고 있던 상철이 놀라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석준도 뒤따라 나갔다. 방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은희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사지를 뒤틀고 있었다. 입가엔 거품이 맺혔고 눈동자는 위로 뒤집힌 채 흰자위만 보였다. 어머니, 엄마, 야, 이 영감탱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약 제대로 먹인 거 맞아? 상철이 석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석준은 당황한 연기를 하며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상철 군이 준 약을 먹였을 뿐이네. 갑자기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빨리 119를 불러야. 119? 아니, 안 돼. 119 오면 귀찮아져. 상철이 순간 주춤했다. 그는 전과가 있었고 불법적인 약물을 은희에게 먹여왔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석준에겐 기회였다. 석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상철의 그 탐욕과 범죄 이력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보게 빨리. 석준이 비명을 지르자 상철은 욕설을 내뱉으며 은희를 침대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은희의 몸은 이미 경직되어 가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마지막 발작이었다. 은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석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원망보다 더 깊은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결국 너도 나와 같은 괴물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한 시선.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돈 나올 구멍이 아직 남았단 말이야. 상철의 입에서 나온 본심에 석준은 소름이 돋았다. 저것이 자식인가. 석준은 차가운 눈으로 상철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은희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녀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크게 들썩이다가 이내 고요해졌다. 정막. 서초동의 널찍한 아파트에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직 주방에서 들려오는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비웃듯 울려 퍼졌다. 상철은 멍하니 은희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대더니 이내 주저앉았다. 죽었어. 진짜 죽었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금줄이 끊어졌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석준을 쏘아보았다. 살기가 등등했다. 이거 영감이 죽인 거지. 어제 약 먹일 때부터 이상했어. 내가 다 신고할 거야. 살인죄로 쳐넣어줄 테니까. 석준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서 공포가 씻은 듯 사라졌다. 대신 서늘하고 우아한 노신사의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신고? 해보게나. 이 안에는 자네가 나를 협박한 내용, 불법 약물을 강요한 내용, 그리고 방금 자네 입으로 돈줄 끊어졌다고 짓거린 내용까지 다 들어있네. 그리고 저 약. 자네가 가져온 거 아닌가? 자네 지문이 덕지덕지 묻은 그 약통 말이야. 석준의 말에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어머니의 부검을 원치 않을 거야. 부검하면 자네가 그동안 어머니 몸에 주입한 그 더러운 마약 성분들이 다 나올 테니까. 자, 선택하게. 여기서 살인범이 되어 감옥에 갈 텐가 아니면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이 집에서 영원히 꺼질 텐가. 상철은 이빨을 갈며 석준을 죽일 듯 노려보았지만 석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석준은 공직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서류와 증거를 다뤄온 전문가였다. 하물며 이런 밑바닥 인생 하나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지. 자네가 움직이면 자네 친구들까지 엮어서 전부 청송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내가 가진 인맥이 자네 생각보다 깊거든. 석준은 싸늘하게 덧붙였다. 상철은 결국 침을 뱉으며 밖으로 나갔다. 거실의 일당들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허둥지둥 그를 뒤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육중하게 울렸다. 드디어 혼자가 되었다. 석준은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의 시신 곁에 앉았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평온해 보였다. 석준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겼다. 잘 가시오, 은희 씨.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는 끝까지 당신의 보호자였어. 당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당신의 아들을 쫓아내준 아주 완벽한 보호자. 석준은 주방으로 가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웅, 웅.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석준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승전고처럼 혹은 자신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석준은 거실 창가로 다가가 강남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다. 그는 다시 서리풀 공원을 산책할 것이고 혼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릴 것이다. 비록 그의 손엔 씻기지 않을 핏자국이 남았을지언정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보호자라는 이름의 형벌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뿐이었다. 석준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희가 숨을 거둔 직후 석준은 가장 먼저 안방의 모든 창문을 열었다. 서초동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죽음의 냄새와 약취를 흩뜨렸다. 석준은 침착했다. 아니,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셔츠의 단추를 목끝까지 채웠다. 다시 품격 있는 노신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119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업체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복의 집사람이 지병으로 방금 세상을 떠났네. 평소 다니던 성모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싶군.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연기를 완성하려는 연극배우의 고양된 긴장감 때문이었다. 1시간 뒤 대치동의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은희의 빈소가 차려졌다. 석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옆에 섰다. 영정 속의 은희는 구청 인문학 모임에서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우아하고 고요하게 웃고 있었다. 석준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은조렸다. 당신 마지막까지 아름답군. 내가 만들어준 이 무대 위에서. 빈소에는 석준의 공직 시절 인맥들이 줄을 이었다. 전직 장관부터 현직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문상객들은 석준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이 사람아, 황혼에 어렵게 만난 인연인데 이렇게 빨리 보내서 어쩌나.
자네가 병수발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얘기 들었네. 정말 대단해. 석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남편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석준의 이 답변은 순식간에 문상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병든 아내를 위해 헌신한 고결한 남편. 석준이 원하던 사회적 평판이 공고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례 둘째 날 밤 불청객이 다시 나타났다. 상철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술 취한 모습으로 빈소에 들어섰다. 그는 제단 앞에 절을 하는 대신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석준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야, 우리 아버님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시네. 여기 온 이 높으신 분들이 아실까? 아버님이 어제 새벽에 어머니 입에 뭘 쑤셔 넣었는지.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석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상철의 팔을 잡고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상철은 석준의 멱살을 잡았다. 돈 내놔. 이 장례식 부조금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든 보험금 있지? 그거 다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다 불어버릴 테니까. 석준은 상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자네가 찾는 보험금? 은희 씨는 보험이 없었네. 지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을 드나? 그리고 부조금은 장례 비용 치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대신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상철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철이 지난 몇 년간 은희를 도구 삼아 벌여온 사기 행각과 불법 약물 유통 경로가 적힌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철이 은희의 약에 몰래 섞었던 성분의 구입 영수증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자네 친구 중 한 명이 나한테 다 넘겼더군. 자네가 어머니를 천천히 죽여가면서 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거지. 검찰에 있는 내 후배가 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네. 자네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순간 자네는 어머니를 죽인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될 거야.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그는 석준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뒷조사를 완벽히 끝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 영감탱이가. 어머니 시신은 내일 아침 일찍 화장할 거네. 부검은 없어. 자네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말이지. 화장이 끝나면 모든 증거는 제가 되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자네가 끝까지 욕심을 부린다면 자네 인생도 그제와 함께 사라지게 해주지. 석준의 눈빛은 무덤처럼 깊고 서늘했다. 상철은 그 눈빛에서 진정한 포식자의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수 없다는 사실보다 이 노인에게 잘못 걸렸다간 정말로 파멸할 수 있다는 공포가 앞섰다. 상철은 이빨을 갈며 상담실을 박차고 나갔다. 석준은 다시 빈소로 돌아왔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주방에서는 형광등이 여전히 웅웅거리고 있었다. 석준은 향 한 대를 더 피웠다. 은희 씨 봤지? 당신 아들도 이제 정리했어. 당신이 내 삶에 쳐놓았던 거미줄, 내가 다 걷어냈다고. 그는 영정 속 은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이 기이한 평화와 명예를 즐기고 있었다. 석준은 빈소 소파에 앉아 문상객들이 남기고 간 부조금 명부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한 사회적 지위의 목록이었다. 장례식장의 밤은 깊어갔고 석준은 그곳의 유일한 승자로 남았다. 이제 내일이면 화장터의 불길 속에서 은이라는 흔적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석준은 다시 서초동의 고요한 왕국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례 셋째 날 은희의 시신은 벽제 화장터로 운구되었다. 석준은 운구차의 앞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날씨는 쾌청했다. 사람을 태우러 가는 날치고는 지나치게 눈부신 햇살이었다. 화장터에 도착하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복도를 지나 대기실에 앉았다. 은희의 관이 화장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상영되었다. 석준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주변의 문상객들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하지만 석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저 불꽃이 은희의 폐 속에 남은 약 기운과 내 손등에 묻은 보이지 않는 핏자국까지 모두 태워버리기를. 화장 시작합니다. 직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석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90분만 지나면 은희는 한 줌의 가루가 된다. 법적인 배우자라는 족쇄도 병수발의 노역도 상철의 협박도 모두 증발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석준을 향해 곧장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이석준 씨 되시나요? 석준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세웠다. 누구십니까? 저는 은희 씨. 진짜 딸입니다. 상철 오빠와는 배다른 남매죠. 석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또 있었다니. 은희의 호적에는 분명 상철 외엔 없었다. 여자는 석준의 당황한 기색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호적에 올리지 않은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여기저기 이름을 바꾸고 남자를 바꾸고.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시겠죠?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석준이 상철에게 썼던 것과 비슷한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본인이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집안에 흐르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클라우드에 전송하도록 설정해둔 핸드폰의 위치를 알려주셨죠. 석준 씨, 당신이 그날 새벽에 어머니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석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은희, 그 여자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길동무로 삼으려 했던 것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아픈 아내를 정성껏 죽이셨죠. 치사량의 심장약을 억지로 먹이면서. 녹음기 속 당신 목소리는 아주 소름 끼치더군요. 편안해지는 약이라고 하셨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석준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문상객들은 떨어진 자리에 있었다. 석준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여자는 비릿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은희의 것과 꼭 닮아 있었다. 돈은 상철 오빠나 탐내는 거죠. 저는 명예를 원해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비참하게 보낸 데가 말이에요. 하지만 석준 씨 같은 고결한 분이 감옥에 가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여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초동 아파트의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석준의 전 재산 절반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였다. 이걸 작성해 주시면 클라우드에 있는 원본 파일은 영원히 삭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그 서초동 집 제가 가져야겠어요. 어머니의 유품으로 말이죠. 석준은 허망했다. 은희를 치웠더니 더 영리하고 독한 괴물이 나타난 꼴이었다. 화장로에서는 은희가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서는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석준의 목줄을 죄고 있었다. 석준은 화장로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은희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이 지옥의 구성원이 된 것이었다. 지옥은 탈출하는 곳이 아니라 더 큰 악마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연명하는 곳이었다.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가 내민 펜을 잡았다. 서초동 아파트로 돌아온 석준을 맞이한 것은 지독한 적막이었다. 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하고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는 자유를 샀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이 산 것이 자유가 아니라 거대한 빈집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은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쓰던 칫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빗, 주방에 남아있는 환자식 냄비들. 석준은 미친 듯이 그것들을 챙겨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하지만 버려도 그녀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주방에서 형광등이 다시 웅웅거렸다. 웅, 웅. 석준은 스위치를 미친 듯이 껐다 켰다 반복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전구의 결함이 아니라 이 집의 벽면 깊숙이 박힌 고독의 비명이었다.
석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위해서,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지? 그는 재산을 잃었고 명예는 아슬아슬하게 지켰지만 정작 그 명예를 과시할 상대조차 남지 않았다. 그를 추종하던 인맥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연락이 뜸해졌다. 그들에게 석주는 이제 상처한 노인일 뿐이었다. 며칠 뒤 은희의 딸이 약속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석주는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경기도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서초동의 널찍한 거실 대신 누우면 발치에 싱크대가 닿는 좁은 방이었다. 석주는 그 작은 방에서도 습관처럼 문을 잠갔다. 문 잠그셨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문을 잠갔지만 그 문 안에 갇힌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초라한 노인 하나뿐이었다. 석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피스텔의 형광등조차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어느 노인이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욕했다. 석주는 그 뉴스를 보며 텅 빈 웃음을 터뜨렸다. 멍청한 노인네. 자수를 왜 해? 완벽하게 처리했어야지. 하지만 그의 웃음은 곧 오열로 변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자신은 지금 무엇을 얻었나? 은희를 죽이고 얻은 것은 더 지독한 고독과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뿐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컥컥. 은희의 그 기침 소리. 석주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벽에 던졌다. 핸드폰 액정이 박살나며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석주는 깨달았다. 은희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석준의 공포 속에, 부서진 양심 속에, 그리고 이 웅웅거리는 형광등 소리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녀라는 유령의 보호자로 살아가야 할 처지였다. 석준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그 소리는 들려왔다. 웅, 웅. 이석준의 지옥은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남의 시간을 훔치려던 자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공포로 지불해야 했다. 그것이 이 서초동 노신사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10평 남짓한 공간은 이석준에게 허락된 세계의 전부였다. 서초동 아파트의 거실보다 좁은 이곳에서 석준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제 이석준이 아니었다. 서늘한 눈빛의 고위 공무원도 품격 있는 노신사도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석준은 외출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은희의 딸이나 상철의 부하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다.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죽을 끓이던 습관 때문인지 그는 밥알을 씹는 것조차 힘겨워 늘 물에 말아 삼켰다. 웅. 이곳의 형광등은 서초동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천박한 소리를 냈다. 석주는 그 소리를 이기기 위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다. 하지만 텔레비전 속의 소음들은 석준의 뇌를 거치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사흘 전,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의 기억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석주는 먼지 쌓인 가방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은희가 이삿짐을 옮길 때 가져왔던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겼다. 그곳에는 은희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광주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바닷가에서 그녀는 항상 낯선 남자들의 곁에서 웃고 있었다. 그 남자들의 면면을 살피던 석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축당할 줄 모르는 채 은희가 쳐놓은 다정한 거미줄 안에서 안식을 즐기고 있었다. 석주는 그들의 얼굴 위로 자신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우리 모두가
보호자였군. 그녀는 악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혼자 죽지 않기 위해 남자들의 외로움을 먹고 자라는 기생식물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석주는 그 식물에게 가장 기름진 토양을 제공한 마지막 주인이었다. 석주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은희를 태우던 화장로의 불길처럼 보였다. 그때 문 밖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석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며 문고리를 꽉 쥐었다. 문 잠그셨습니까? 환청이었다. 은희의 목소리가 귀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석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났어. 너는 죽었어. 그는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환청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은희뿐만 아니라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청렴함을 칭송하던 부하 직원들, 그의 헌신을 위로하던 장례식장의 문상객들, 그리고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던 은희의 딸까지. 석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명예는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이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재산을 강탈당한 패배자였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고결한 호라비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가짜 명예가 석준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 석준은 서랍장을 열어 은희가 남긴 마지막 약통을 꺼냈다. 자신이 그녀에게 먹였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약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는 약들을 손바닥에 쏟아부었다. 알약들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당신, 정말 외로웠던 거지? 석주는 약 하나를 입에 넣었다. 쓰디쓴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그는 물도 없이 약을 씹어 삼켰다. 한 알, 두 알,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모든 약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마지막 보호였다. 은희가 간 길을 따라가 그녀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환청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었다.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석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다. 웅, 웅. 주방의 형광등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대신 아주 먼 곳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공포 섞인 비명이 아니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낮고 차분하며 다정한 목소리였다. 석준 씨, 이제 오시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그 손을. 다음 날 아침 오피스텔 관리인은 매달린 우편물이 가득한 305호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노인이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아주 긴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안온해 보였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급사로 결론지었다. 부검은 없었다. 유족이라곤 연락이 닿지 않는 먼 친척뿐이었고 누구도 이 고독한 노인의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포털 사이트의 작은 사회면 기사로 한 줄 실렸을 뿐이다. 전직 공무원 이모 씨 고독사. 병든 아내 장례 치른 지 한 달 만에 뒤따라.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며 혀를 찼다. 참으로 지독한 사랑이네. 죽어서도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나 봐. 세상의 칭송 속에 이석준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다. 서초동의 아파트에는 이제 은희의 딸이 살며 화려한 파티를 열 것이고 상철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거미줄을 치고 있을 것이다. 주인이 사라진 낡은 오피스텔 방 안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툭 소리를 내며 꺼졌다. 지독했던 웅웅거림이 멈추고 마침내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다. 이석준의 시간표는 여기서 멈췄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명예로 바꾼 자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결말이었다. 보호자는 이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곳으로 떠났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